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미국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가 28.22를 기록하며 47% 상승했습니다. 이는 2011년 12월 이후 최대 상승폭입니다. 특히 주간 기준으로 약 120% 폭등하며 역대 최고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변동성 지수가 급등한 것은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변동성 지수는 증시 변동성에 대한 불안 심리를 반영하기 때문에 공포지수라고도 불립니다. 중국 경제지 카이신과 민간 시장 조사 업체인 마킷은 21일 중국의 8월 제조업 PMI 속보치가 47.1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인 48.1을 밑돈 것입니다. 중국의 제조업 PMI는 이로써 2009년 3월 이후 6년 5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PMI는 이달까지 6개월 연속 경기 판단 기준선인 50을 밑돌고 있습니다. 21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전날보다 배럴당 0.87달러, 2.1% 급락한 40.4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에만 WTI 가격은 약 4.8% 급락했고 8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지난 1986년 이후 가장 오랜 기간 하락세가 이어진 것입니다. 이 같은 하락세는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인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감 때문입니다. WTI 가격은 21일 장중 한때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40달러 아래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국제 금값이 4일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21일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국제 금 가격은 전날보다 온스당 6.2달러, 0.6% 상승한 1,159.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금값은 이번 주에만 4.2% 급등하며 지난 1월 이후 최고 주간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국제 금값이 상승한 것은 글로벌 증시 급락과 달러 약세 영향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쟁취와이드 박진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요즘 어느 때보다도 힘든 때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시장이 바닥을 모르고 가라앉고 있는데요. 이 비단 우리 시장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난 금요일 세계 시장이 전체적으로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증시가 폭락하면서 그야말로 검은 금요일을 연출을 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난 금요일 뉴욕 마감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시장 2011년 여름 이후 최악의 한 주를 보냈다고 합니다. 지수 보시면요, 이 다우와 나스닥, S&P 500까지 이 3%대를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플이나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주요 IT주들이 5%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국제 유가까지 하락하면서 에너지주들도 폭락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유럽도 마찬가지로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독일과 영국, 프랑스 증시 모두 전체적으로 3%가량 하락하며 마감하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유럽 시장에도 글로벌 경기 우려감이 좀 팽배했었는데요. 특히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부진하게 발표된 것이 이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서 유가 확인해 볼까요? WTI 가격 같은 경우는요, 41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40.45달러 기록했습니다. 이 지난 금요일 WTI 같은 경우는 장중 한때 배럴당 40달러를 하회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는 지난 2009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WTI 가격은 이번 주에만 약 5% 가까이 하락하면서 이 8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브렌트유 역시요, 이 하락하면서 45달러 선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시장입니다.
상해종합지수 4% 넘게 하락하면서요. 이 3,500선을 겨우 지켰습니다. 일본 증시도 3% 하락을 했는데요. 지난 7월 이후 처음으로 일본 증시는 2만 선을 밑도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대만 각권지수 역시 3% 하락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주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기본 3%씩은 빠진 것 같은데요. 이어서 국내 증시입니다. 국내 증시 보시면요. 지난주 내내 힘들었는데 금요일은 더 힘들게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지난 금요일 코스피는 2% 하락하면서 1876포인트에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은 4% 넘게 급락하면서 627포인트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에는 2년 내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도 610선까지 밀리면서 그야말로 패닉 장세를 연출했습니다. 이 와중에 기관은요. 코스피에서만 9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악재에 더해서 이 대북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이 투자자들의 공포심이 지난 금요일에 크게 작용했던 하루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세계적으로 증시가 그야말로 새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좀 핏기가 돌아오면서 빨간불이 켜질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네, 글로벌 증시의 주요 이슈와 전망 경제학자에게 들어보는 시간이죠. 지금 이 시간 한국경제연구원 초빙 연구위원 겸 건국대 특임교수 오정근 교수님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전체적으로 시장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도 예외는 아니었죠. 다우와 나스닥 모두 3%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사실 뉴욕 증시가 요즘 계속 주춤하긴 했습니다. 이 고용 지표나 부동산 지표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리 인상 우려감에 증시는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뉴욕 증시의 방향 이번 주에 좀 결정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27일에 미국의 2분기 GDP 수정치가 발표되면서 여러 가지 지표 발표를 또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뉴욕 증시의 방향성은 곧 세계 증시의 방향성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가 무엇보다도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번 주에 이제 그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되는데요. 현재 이제 25일 날 이제 주택가격 지수가 이제 발표되고요. 또 27일 날 또 이제 2분기 GDP의 수정치가 발표되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은 25일에 발표되는 케이스 신뢰지수라든지 혹은 주택금융청의 주택시장 지표들이 비교적 개선세를 지속할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2분기 GDP 수정치도 다소 좀, 증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수정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아마 중국발 리스크가 상당히 뉴욕 증시를 짓누르고 있지만은, 이번 주에 다소 좀, 회복될 수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 2분기 GDP 수정치가 조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조금 더 증시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주 여러 가지 미국의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둔 가운데 29일에는 이 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연설을 한다고 합니다. 이 연설에서 일단 미국의 9월 금리 인상 여부의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지난주에 발표된 7월 FOMC 회의록 내용이 조금 모호하기도 했었고, 그랬던 만큼 또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수님께서는 계속해서 12월 금리 인상설을 밀고 계셨던 만큼 이 연설에서도 아직까지는 비둘기파적인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요? 아마도 그럴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29일 날 잭슨 홀 미팅 연설에서 옐런 의장을 대신해서 이제 스탠리 피셔 부의장이 나오는데요. 이 스탠리 피셔 부의장은 지난번에도 한 2달 전에 9월 인상은 좀 힘들 것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또, 지난주에 이제 공개된 FOMC 7월 회의록을 보면, 회의록에서도 14명의 연준 위원들 중에서 한 사람을 빼고는 모두 9월 인상이 조금 힘들 것이다. 그 근거로 이제 물가 상승률이 0.1%밖에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고용 사정은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물가 상승률이 낮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이번에도 변준 부회장이라 하지만 공개적으로 언제 인사한다 얘기를 하기는 힘들 거고요. 다만 9월 인상보다는 12월 인상 가능성에 대한 힌트를 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피셔 부의장의 연설에도 비둘기파적인, 그러니까 9월보다는 12월설을 조금 더 좀 무게를 두고 있는 연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주셨어요. 자, 이렇게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감 외에도요, 시장에 계속해서 악재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감입니다. 지난주에 중국의 8월 차이신 제조업 지수 잠정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6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6년 반 이래 최저치를 또 기록했다고 해요. 이 차이신 지수는 중국의 실물 경제 경기를 가늠하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더 심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조 PMI가 47.1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지금 중국 경제가 지난 두 달 전에도 지준율과 금리를 동시에 인하하고 이렇게 부양책을 해왔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제조 PMI는 6년 만에 최저치로 하락을 하고 그에 따라서 증시도 폭락을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중국 경제가 그만큼 통화 정책이라든지 환율 정책으로만 해결하기 힘든 구조적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 경제가 상당히 과잉 투자라든지 혹은 금융 부실 문제가 예상보다도 앞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도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의 차이신 지수가 낮게 나타난다는 점은 이 중국 경제 자체에 조금 더 구조적인 문제가 있겠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세계 증시가 이렇게 일제히 크게 하락한 가운데 중국도 지난주 금요일에 폭락을 했었습니다. 4% 넘게 하락 마감을 했었는데요. 사실 지난 한 주 동안 중국 증시가 아주 크게 몸살을 앓았었죠. 그런 만큼 이번 주에는 좀 중국에 대한 증시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조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 하나가 이제 전성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9월 3일 날이죠. 9월 3일 전성절을 앞두고 중국이 이대로 계속 증시가 폭락하는 것을 중국 당국이 방치할 수는 없는 그런 여건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아마 마땅한 부양책이 지금 이제 금리 지준율도 인하해봤고 위안화도 평가 절하해봤고 여러 가지를 써봐도 이제 결국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폭락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어서 제 생각은 아마 이번 주 중에 아마 다시 지준율을 낮춘다든지 하는 그런 소폭의 부양책이 나오고요. 그런 부양책 기대에 전성기를 앞둔 부양책 기대에 힘입어서 다소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이 증시를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일단 이번 주에 중국의 정책이 나오면서 이 중국 증시 어느 정도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세계 증시가 하락하는 게 무서운 이유는요, 우리 시장이 흔들리기 때문이잖아요. 우리 시장 사실 세계 어느 증시보다도 요즘 더 많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난주에는요, 설상가상으로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하면서 금요일 장중 내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우리 증시 이 중국의 경기 우려감과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감, 이 세계 증시 침체에 더해서 대북 리스크까지 사면초가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는 코스피 1,800포인트도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는데요. 이번 주 우리 증시 더 빠질까요? 근데 그 변수는 이제 대북 리스크인데 우리가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 대외 리스크가 대북 리스크, 중국 리스크, 그다음에 미국 금리 인상 세 가지거든요. 근데 중국 리스크와 미국 금리 인상은 단기간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중기적인 리스크다 이렇게 보면은 대북 리스크는 지금 단기간에 나타나고 있는 리스크인데 이 금주 중에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은 다시 1900배 반등이 가능할 거고요. 만약 이 리스크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길게 갈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회담을 하고 있죠. 가면은 아마 이번에 1800대 초반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이번 주에는 아마 오늘 내일 결판인 날이라고 보여지는 남북 간의 회담의 결과에 좌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런 대북 리스크 같은 경우는 오늘 내일 조금 좀 방향이 결정이 나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이것이 장기적으로 간다면 시장에 안 좋은 영향 미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전체적인 글로벌 이슈와 전망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겸 건국대 특임교수 오정근 교수님과 함께 다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 읽어준 남자 애병 멘토입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요 대구 부산 강연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여러분들 걱정이 굉장히 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이 이어질 때 결과적으로 이게 위기로 확산이 되어서 추세적으로 계속 더 떨어질 것이냐, 그러니까 세계 증시가 밑으로 계속 내려올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서요 제가 주말 강연회 때서도 얘기를 드렸는데요, 기준을 분명히 잡으시면 됩니다. 그 기준은 지금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기준입니다. 자, 이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돈의 방향성적인 측면에서 이 위험 자산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편안하게 대응하십시오. 왜냐하면요, 늘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 증시가 대폭락했을 때는 금융위기, 그 다음에 IMF 이런 쪽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금리가요 거의 1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방향성적인 측면에서 즉 위험 자산으로 굳이 갈 필요 없이 안전자산, 즉 예금만 해도 그때 당시에는 금리를 굉장히 고금리를 보였을 때였습니다. 그때는요 돈의 방향성적인 측면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증시는 계속 하락이 나왔던 것입니다. 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기준을 분명히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저금리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한은 시장은 반드시 다시 회귀를 한다. 그런데 어떤 종목부터 회귀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시면 되고요. 이미 물렸습니다. 이미 물려있는 상황에서 그럼 과연 내가 여기서 손절하고 더 밑에서 잡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십시오.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물려 계신다면 자,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앞으로 갈 섹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기준점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오늘도 사실에 근거한 신문을 읽어드리면서 한번 또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국내 최대의 경제일간지 서울경제신문하고 월스트리트 저널을 위주로 살펴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China set to raise banks liquidity. 이건 뭐냐면 중국의 바로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인데 요거 기사 바로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지금 세계 시장의 금융 내관이라고 지금 막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 것이 결국은 중국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에 대한 기사입니다. China poised to raise banks liquidity to boost lending. 자, 대출을 늘리기 위해서 유동성을 상승시키는 그 준비를 태세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중국이 양적 완화, 즉 거기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결국은 미국이나 다른 여타 국가의 우려는 기우다. 중국이 더 이상 꺼내들 카드가 없지 않느냐? 아니죠. 중국은 지금까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준율 인하하고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위안화 절하를 했죠. 근데 아직 양적 완화에 대한 얘기들은 한 번도 꺼낸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중국은 아직 꺼내들 카드가 많이 있다는 것이고, 중국은 어찌됐든 지금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사회주의 아직도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수정 사회주의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꺼내들 카드가 없다. 그것은 결국은 다른 여타 국가의 기우라는 얘기고요. 중국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 중국 정부의 이어지는 경기 부양책이 계속 나온다면 이것은 충분히 세계 경제의 내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이요, 1차 양적 완화 했습니다. 안 됐죠. 그래서 또 2차 양적 완화 단행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3차 양적 완화 계속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지금 아직 양적 완화도 안 하고요. 지준율이나 금리나 거기다가 이제 세 번째 위안화 절하까지 딱 나온 상황에서 그 상황에 결국은 중국이 내관이다. 이 얘기는 제가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저거가 하면 로맨스고 중국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의 사고입니다. 이 얘기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기자만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기사만 확실히 보세요. 중국이 대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리쿼디티, 즉 그러니까 뭐냐면 유동성이죠, 그죠? 은행의 유동성을 상승시키는 그 태세를 하고 있다.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중국은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고 위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국내 최대 경제일간 서울경제신문입니다.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사 바로 살펴볼게요. 구원투수가 없는 글로벌 경제, 동반부진의 늪에 빠질 수도,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금융위기 탈출 1등 공신이 중국이 위기 진원지로 돌변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이것은 언론이 조장한 것이라고 보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연내 금리 인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유로존 위기 후 최대 기록. 자, 미국이 연내 금리 인상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금리 인상 시기가 맞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금리 인상을 하기는 해야 된다. 말은 꺼내놨고 금리 인상 시기는 맞닿지 않고, 그러면 누군가 이거를 명분을 쌓아줘야 되겠죠, 그죠? 핑계거리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중국을 희생양처럼 그들이 떠들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부동산 아직 서비스업이 호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비관론 그것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과도한 언론의 반응이고, 그것은 그들이 금리 인상 시기를 늦출, 그러니까 9월 금리 인상을 안 하고 12월 금리 인상도 안 하고 내년으로 늦출 명분들을 잡아나가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명분을 잡기 위해서 이런 식의 중국 위기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중국이 지금 어디 경제가 무너졌습니까? 그들은 경기 둔화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치 중국 경제가 무너졌다는 식의 과도한 해석은 그들이 노림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노림수는 바로 금리 인상 시기를 뒤로 늦출 명분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관론 절대적으로 과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미 물려 계신다면 더 이상 이 비관론에 시달릴 필요 없다. 때로는 HTS를 꺼두셔도 괜찮습니다. 한때 그 광고가 있었죠, 그죠? 잠시 휴대폰을 꺼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HTS 계속 보고 있다고 올라오지 않습니다. 올라라!
올라라 이렇게 한다고 그 TV 보면서 혹은 HTS 보면서 올라라 내 종목 올라라 한다고 해서 오르진 않으니까요. 잠시 꺼두십시오. 가끔은 때로는 조금 낙관적으로 그리고 한 걸음 뒤로 떨어져서 니나노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이미 물려있으면 다시 한번 냉정한 판단만 필요할 뿐입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십시오. 자, 다음 기사 바로 살펴보고 갈게요. 기초체력 고갈 우리 경제의 직격탄 성장률 3% 지키기 비상. 여기 기사 떴습니다. 자, 대내외 악재 겹치며 상승작용 위기감 커지고 있다. 최악 상황 땐 2%대 중반 성장도 힘들 수도. 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그죠? 줄줄이 하향 조정되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자,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경기는 지금 계속 둔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추경이라는 것을 했지요. 근데 미온적 대처라는 겁니다. 추경의 규모로 봤을 때는 턱도 없는 수준이고 물론 추경을 해서 이때까지 증시가 좋지 않았던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막연하게 믿을 수는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냉정하게 판단해 봐야 될 것은 과연 금융당국이 플러스 마이너스 30%까지 만들어가면서 아무런 대책도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참 통탄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바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위기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도 또한 통탄해야 될 일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보면 정부는 대책 없이 뭔가 일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코 그들의 앞으로 펼쳐질 대선, 총선에서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 즉 그들이 이제는 무엇인가를 내놓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재경한호가 비상이다 이런 얘기 들리고 있습니다만 그 비상에서 자 근무체제를 풀 가동시켰습니다. 그럼 뭔가 내놔야죠. 증시를 위해서 내놓든가 한국 경기를 위해서 내놓든가 뭔가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결과물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 결과물은 이번 주가 되든 그 다음에 늦어도 다음 주가 되든 나올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추경의 규모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산업을 살리기는 역부족입니다. 지금 많은 산업들이 중국으로부터 침해를 당했고 일본으로부터 침해를 당했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그들 산업과 맞서 싸울 기초 체력을 적어도 정부가 마련해 줘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기사의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초 체력, 이것이 고갈되었다. 이건 과연 누가 만들었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국은 지금 경제팀에서 만들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볼게요. 자, 중국이 이제 리커창 이 승부수를 띄었습니다. 인터넷 플러스, 즉 중국 위기 돌파의 새 성장 전략, 순풍될까 거품될까. 자, 거품이란 단어 빼겠습니다. 경제발전, 사회발전, 기초인프라, 환경조성, 자, 제조업, 농업, 에너지 분야의 업그레이드,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금융 육성. 자, 결국은 뭐냐면 전자상거래, 핀테크 쪽, 그 다음에 온라인 결제 쪽, 이런 쪽을 육성하겠다는 얘기고요. 사회발전 쪽으로는 헬스 의료, 유헬스케어죠, 그죠? 교육, 교통 등 인터넷 응용, 즉 사물 인터넷 시장, 공공서비스의 온 오프라인 통합,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보면 알리바바하고 수닝이 깜짝 제휴를 했습니다. 온 오프라인 기업 손잡기를 중국이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정부가 밀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들이 이제 사물 인터넷 시장, 빅데이터와 융합해서 산업 기반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에 나서겠다. 산업을 살려서 경기 부흥을 꿈꾸겠다. 이것이 리커창의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는 뒤로 가고 있습니다. 희한하죠? 왜 뒤로 갈까요? 뒤로 가서는 안 될 시기입니다.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될 때가 아니고 디플레이션을 진짜 걱정해야 될 때죠.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디플레이션을 진짜 걱정해야 될 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플레이션을 자꾸 뒷걸음질 치는 이유 모르겠습니다만 이들조차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빅데이터, 통신 쪽으로 굉장히 산업을 활발화시키겠다. 자, 이런 분야까지, 즉 소프트웨어 분야까지 뺏긴다면 더 이상 중국으로부터 침해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면 우리나라 산업은 전반적으로 크게 무너질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나라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자꾸 펼쳐지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국 견제 힘모으자 오바마 모디 한라인 개선. 자, 이거예요. 결국은 중국의 위기론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 중국의 견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중국이 AIIB, 즉 아시아 인터넷 인프라 인터넷 뱅크에 대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인프라 인베스트 뱅크죠. 죄송합니다. 자, 아시아 인프라 인베스트 뱅크에 대한 얘기, 즉 중국이 금융 패권을 자꾸 중국 쪽으로 가져가려고 하니까, 자,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죠. 인도 총리까지 끌어들이면서 한 라인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의 위기론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냥 단순 위기론일 뿐이다. 언론이 조정한, 그렇게 딱 신문에서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도 투자 제안 한 말씀 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어디까지나 지금 신문을 여러분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비정상적인 시장 국면입니다. 장기적인 정상적인 시장 국면에서 살짝 구간에서의 비정상적인 시장 국면이 나왔다는 얘기죠. 이것은 저는 빠르게 정상적으로 회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뭘 근거로, 뭘 기초로, 결국은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기초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장에서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시장을 한번 한 걸음 떨어져서 보시고 시장이 다시 회귀한다면 내 종목이 과연 앞으로 시장이 회귀했을 때 갈 수 있는지 없는지만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네, 국내 시황의 대가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황의 신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아드나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한 주 시장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이 코스닥이 한 주 동안 14%나 하락하기도 했었죠. 이 중국과 미국 악재에 더해서 대북 리스크까지 겹쳐서 지수가 상당히 하락했었는데, 일단 지난주 금요일이야말로 정말 패닉 장세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리뷰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하셨던 대로 일단 지난주 주 초반에는 일단 미국발 그리고 중국발, 특히나 중국발 차이나 쇼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중국발 리스크, 환율부터 시작된 불안감 부분들, 이 부분이 전체적인 그 중국 경기의 둔화로 어떤 좀 인식이 되면서 그 둔화 자체가 글로벌 경기에 미치는 악영향, 이런 부분들까지 좀 가세를 해서 외국인들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로부터의 이탈,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수급을 좀 불안하게 만들었고요. 금요일 날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대북발 어떤 그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가세를 하면서 말 그대로 매우 힘든 어떤 그 한 주였다. 일단 거래소 기준으로 해서는 1876포인트 마감하는 그런 모습, 퍼센트로는 주간 기준 한 5.4% 정도 하락을 보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이 심했었죠. 627포인트 마감을 하면서 전체적인 큰 그림 15%에 육박하는 15%에 가까운 그런 급락세를 연출했다라는 것. 근데 이제 그 시장의 어떤 그 평가 내지는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중소형주에 이렇게 10%가 넘는 15%에 가까운 한 주간 하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더 하락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쪽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투자자들로 하여금 마음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그 세 가지 악재, 지난주 우리 시장을 흔들어놨던 그 세 가지 악재 중에 한 가지도 해결된 것이 없다라는 것. 이 부분이 오히려 우리 시장 내 좀 무거운 그런 분위기를 연출시킬 가능성이 높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여기 지난 주말 우리 시장이 끝난 후 미국 시장 금요일 시장 역시 3%가 넘는 폭락 부분, 유로존 시장 역시 급락 부분이 많이 나타났었다는 것. 이 모든 가장 큰 이유는 중국발 경제 위기 내지는 경제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었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이런 속에서도 일단 그 특징 업종주들, 종목주들, 사실상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요, 제약, 바이오 마찬가지로 너무 이제 그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서 건자재주도 마찬가지였고요. 변동성이 아랫단, 윗단 좀 크게 나타나서 이렇다 할 특징주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조금은 좀 힘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굳이 지난주에 어떤 그 특징 업종 내지는 종목군 살펴본다라면 수급을 중심으로 지금 현재 어떤 그 흐름을 읽어볼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외국인 일단은 금요일 시장 중심으로 코스닥에 대한 저가 인식이 좀 크게 나타났었다라는 것, 코스닥에 나홀로 매수세를 보였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이 다소간 좀 고무적인 어떤 그 코스닥이 좀 지나치게 하락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조금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기대감 좀 가져볼 만할 것 같고요. 기관들이 지난주 좀 시장을 많이 바쳤다라는 것, 특히나 지난주 같은 경우 그 기관들은 1조 6천억 원이 넘는 순매수를 보였다라는 점, 나름 시장의 방어막 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 외국인들이 1조 1천억 정도 팔았죠. 개인들 역시 한 7천억 원 정도 순매도를 보였지만 기관들 중심으로 순매수를 보였는데, 이 가장 중앙단에는 자동차 업종이 자리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 이 자동차 업종, 그렇다라면 이런 그 힘든 장에서 자동차 업종은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견고한 주가의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에 조금 좀 무게를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환율 절하에 대한 어떤 그 영향, 수출 의류 관련 주들, 한세실업도 그렇고요, 태평양물산도 그렇고, 영원무역도 그렇고, 이런 의류주에 대한 상승이 좀 눈에 보이는 한 주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특징적인 것 있죠. 그 주식농부라고 하고 있는 그 개인 투자자들의 그 슈퍼개미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에 대한 특정적인 좀 찌라시 목요일 날 돌면서 목요일 금요일 삼양통상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조광피역도 그렇고 이틀 연속 하한가를 보였다라는 것. 근데 이제 특정한 이유, 어떤 펀더멘탈의 변화가 없는 거다 하면 이틀간의 60% 하락, 조금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종목들에 대한 시장 내에서 어떤 그 독수리 눈을 가지고 이런 종목을 쳐다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어떨까 싶네요. 네, 지난주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하기는 했지만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부담감이 지금 투자 심리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지난주 다 같이 많이 빠진 만큼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는데, 그중에서 좀 수출 의류 업종이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같이 시장에 무엇보다 수급별 흐름을 보면서 읽어보시는 게 좋겠다고 보실 수 있겠네요. 이런 증시 불안감에 공포지수도 좀 급등을 했다고 해요.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지난주에만 1조 원 넘게 순매도를 했고, 올 여름에만 또 엄청나게 팔아치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지난 상반기에 외국인 자금이 좀 대거 유입된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좀 돌아와야 우리 시장이 다시 좋아질 것 같은데, 외국인의 수급 개선 앞으로 이뤄질지가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어떤 그 관심거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시장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일단 수급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가장 선봉에 있는 것은 오히려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인 어떤 시장에 대한 스탠스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매우 방어적인 스탠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하락을 막기 위해서 막아내기 위해서, 버텨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다는 그들의 스탠스가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대외적으로 공포지수도 그렇고요, 전반적인 어떤 그 미국 금리 인상, 그리고 중국발 경제 불안에 대한 어떤 그 위기 의식 많이 나타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지금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 공포지수가 지난주 글로벌 공포지수 가장 크게 급등을 했다 그러죠. 28포인트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
일단 이 부분이 좀 잠정적으로 안정이 되어야만 일단 시장의 안정이 찾아올 것이고 결국에는 그 가장 중앙 가장 앞단에는 외국인들 수급이 개선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것. 일단 외국인 7월 중에는 2조 원을 팔았습니다. 8월 어제 지난주 말까지 3조 원이 넘는 순매도를 보여줬다라는 것. 지난주만 1.1조 원의 순매도를 보였었죠. 이런 부분은 다소간 이번 주 일단 주 중반까지는 지금 현재의 스탠스가 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이 속에서 과연 우리가 팔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뭐 희망 고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기대감을 가지고 바닥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꿋꿋하게 버티는 것이 맞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좀 버티는 것이 맞지 않을까? 대형주 쪽은 좀 버텨보고요. 중소형주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현금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만 추후에 시장이 안정화된 이후에 어떤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때 현금을 가지고 재편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것. 그 미련을 좀 갖지 말자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보겠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들은 상당 부분 대형주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라는 것 역시 잊으셔서는 안 될 듯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안정이 최우선시 돼야 될 것이다라는 것. 지금 환율 시장의 불안보다는 오히려 원자재 가격의 하락 부분이 조금 더 우리 증권 전체적으로 그 가장 큰 이유 내지는 배경은요. 지금 현재 시장의 어떤 그 패닉 상태 내지는 공포 상태의 시작점은 결국에는 중국에 대한 경기 불안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영향을 줬던 것 역시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가 될 텐데 그 두 가지 결국에는 전체적인 안정화가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힌트는 뭐니 해도 국제 원자재 가격의 일단 안정화, 수렴화가 먼저 필요하다. 그 이후에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다라는 말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관이 현재 매수는 하고 있지만요. 이것이 공격적인 전략보다는 방어적인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더 외국인 수급이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상황인데요. 외국인 이탈이 조금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시점에서 일단 대형주들은 조금 버티시고 중소형주는 일부 현금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겠고요. 계속해서 유가를 비롯한 이 원자재 가격 반등이 안정화 신호일 수 있으니까 면밀하게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현재 대북 리스크가 계속해서 잔존하고 있습니다. 일단 당장의 무력 도발은 조금 잦아들었지만 이 2대2 남북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대북 리스크에 있어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네, 대북 리스크 일단 뭐 시장 내 지난 주말 뭐 생각을 해본다라면 이게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소되기를 상당 부분 기대를 했었고 오히려 이 부분은 시장 내 영향을 좀 덜 줄 것이다라는 쪽에 무게를 많이 실었었는데 일단 주말이 지나가면서 이게 혹시나 이제 그 장기화되게 된다라면 결국에는 전반적인 수급 개선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겠다. 오히려 이제 그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라면요. 일단 그 주말 내내 남북 간 협상이 계속 이루어졌었고 거기서 결정적인 어떤 그 합의가 도출이 안 된 상황.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합의 도출이 나와서 긍정적인 어떤 신호를 주게 된다라면 그 부분만큼 리스크가 해소가 되기 때문에 시장의 제자리로 다시 회귀하는 데는 조금 더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겠다 쪽에 보시고요. 그 속도를 낼 때 어떤 종목, 어떤 업종군을 중심으로 속도를 낼 것이냐. 지금 현재 PBR 기준에서 1배 정도가 이미 지금 현재 한 0.9배, 1배 정도가 됐죠. 지금 현재 뭐 그 가장 저점을 지금 20포인트 정도를 지금 이제 단기적인 좀 바닥권으로 놓고 지금 시장 플레이를 하는 매니저들이 상당 부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어떤 그 수준 자체가 0.8에서 0.9배 정도의 PBR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미 그 부분, 거기를 대북 리스크의 조금 좀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를 최하단으로 잡고 오히려 이 부분이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1900선 정도를 일단 반등 모멘텀으로 좀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어떤 시장의 대응 전략,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장 대응 전략과도 똑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의 상황은 수급
그리고 낙폭 과대 중심으로 시장 대응을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례로 지금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시장이 워낙 많이 종목들의 어떤 그 하락폭도 워낙 크기 때문에 모든 종목이 다 낙폭 과대주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주봉 내지는 월봉상으로 봤을 때 바닥에 근접한 종목들 그리고 그것이 상당 부분 빠르게 진행되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종목들에 대한 접근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라는 것. 오늘과 그리고 이 지금 현재 변동성이 잦아들 때까지의 어떤 그 시장 매매 전략은 무조건적으로 어떤 그 모멘텀을 쫓아가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낙폭 과대 접근 많이 유효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대북 리스크가 주말이 지났는데도 아직 크게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아직까지는 존재하고 있지만요. 일단 협상만 잘 되면 시장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으로 보이니까 안정화된 이후에 어떤 업종이 좋은 것인지 보시면서 1900선 반등 여부 보시고 이 바닥 진입이 빠르게 진행된 낙폭 과대주 중심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오늘 같은 날에는 좀 시청자분들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오늘 시장은 지난 주말 미국 시장이 3%가 넘는 급락 그리고 한국물 선물 지수가 한 2%가 조금 넘는 그런 하락 좀 나타났었죠. 오늘 일단 갭 하락이 나타나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동안 지난주 낙폭이 워낙 좀 컸었고 그 다음에 코스닥도 그렇고 거래소도 그렇고 낙폭이 좀 컸었기 때문에 오늘 장 후반 일단은 조금 좀 되돌리는 그런 장세가 좀 나와줘야 될 텐데 만에 하나 이 되돌리는 장세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시장은 조금은 좀 장기적인 조정 장세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내일 오늘 오후나 아니면 내일 오전까지 어떤 그 좀 일시적인 좀 반등이 나와준다라면 시장은 일단 수렴 과정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것.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뭐니 해도 대형주에 대한 관심의 폭을 늘려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지만 지금 현재 이 상황 어떤 그 실적의 개선이나 어떤 그 수급의 어떤 그 개선이라보다는 수급은 천천히 버텨주고 상대적으로 낙폭 확대주, 낙폭 과대주에 대한 접근만이 유효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시장이 오늘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이 장기 조정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단 종목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 수급과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 위주로 접근을 해보시면서요. 그중에서도 이 대형주에게 관심을 계속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낙폭 과대주도 잊지 말아주세요. 자, 지금까지 국내 시장의 전망과 전략 아레나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즌2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코스피가 1900포인트 지지 여부를 봐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바로 이 금요일에 190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이 1800선에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 거래소에서는 기관이 9천억 원이나 순매수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 와중에 또 예전에 말씀해 주신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이런 시장에도 불구하고 좀 반등하는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에스텍파마 같은 경우도 낙폭을 줄여가면서 양보한 캔들을 보였습니다. 이 시장 대비 선전을 하긴 했었는데요. 일단 이 시장이 언제까지 침체될 것인지 그리고 종목별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같은 시장 앞에서도 계속 언급을 해주셨던 부분들, 일단 북한의 포격 도발과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전환에 대한 어떤 대외적인 악재로 인해서 시장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북한 발악제적인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일단 주말에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던 그런 상황으로 좀 인식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직까지 협상이 지속되는 걸로 봐서는, 결국은 이제 해결은 볼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 방식의 차이로 이게 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자, 일단 지난주 같은 시장, 피로 물들여진 그런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시초가부터 크게 갭 하락 출발을 하더니 개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반대 매매가 시작이 되는 그런 모습들.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좀 드렸지만은 코스닥 시장 급락이 나와서 반대 매매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아래 꼬리를 달고 장중 조정으로 길게 올라오거나 개인들의 물량을 거의 대부분이 기관들이 받아낼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자, 역시나 이번 급락장에서도 기관들이 개인들의 물량을 받는 어떤 그런 모습들. 사실 이제 최근 들어서 2015년도 초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기관들의 그런 매도 물량이
계속적으로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2,000포인트가 넘어갈 때부터 지속적으로 3월달도 내내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지수 급락장 속에서 5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6거래일 연속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들. 글쎄 일단 중요한 것은 제가 금요일에도 이제 지속 말씀드렸지만은 주가라는 것이 계속 떨어질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뭐 중국의 연기금이 30%까지 투자 비중을 늘린다는 거 허용한다는 그런 내용들. 오늘 뭐 중국장 출발이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코스피 지수 결국에는 이제 종가가 1976포인트 정도, 1976포인트 정도 되는 그런 모습인데, 글쎄 일단 제가 보는 지표에서는 1800포인트 초반권역에 되는 매수하기 위한 어떤 시그널이 바닥이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북한발 대외적인 악재가 언제 풀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 강력하게 매도하고 있는 주체는 개인들이다. 자, 그것은 이제 코스닥으로 적용해도 마찬가지의 그런 관점이 되겠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반대 매매가 나가면서 매도했던 주체는 개인,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가 코스닥 시장에서 들어온 그런 모습들. 자, 결국 이제 코스닥도 제가 봤을 적에는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좀 들어온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지표들 하나하나 얻어 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오늘 지수가 하락을 하더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매수 관점이다라고 좀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 조정은 이번 주 초반 이제 고비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문제도 문제지만은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그런 미국이 자국에 대한 파워를 확실하게 금리 인상으로 결국에는 이제 보여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들 9월 초까지는 지속적인 불확실성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결국 이제 추석 전에는 항상 주가가 안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주가가 급락하면 북한발 악재도 동시 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그런 모습들. 제가 이제 그동안에 주식시장에 있는 동안에는 항상 이런 불확실성이 한꺼번에 쏟아져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의 학습 효과의 패턴으로 봐서는 이번 코스닥 시장의 조정이 강력하게 나온 만큼 반등의 폭도 하락한 만큼 상당히 강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별로도 전체적인 강한 반등도 대외적인 이슈에 따라서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결국에 이제 600포인트 부근까지 하락이 좀 나올지언정 개인적으로는 690포인트 부근까지는 어떤 그런 하락에 대한 되돌림파동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조금씩 제거될 수 있는 구간에서는 그 정도까지의 반등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투매에 동참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해서 9월 초까지는 조금은 신규 종목들보다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서 일단은 보유 종목들에 대한 평균 단가를 어떻게 낮출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향후 이제 지수 반등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좀 코트를 갈아 낄 수 있는 차원에서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에스테파마, 최근에 폭락장에서도 지금 이틀 연속으로 선방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목요일에도 1% 정도밖에 안 빠지고 금요일에도 3% 조금 넘게 빠졌으니까 지금 지수 대비해서는 고가 대비해서는 많이 하락을 했지만은 지금 지수 대비 최근의 모습에서는 엄청난 그런 선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않나. 기타 이제 다른 제약바이오주들은 금요일 같은 경우 뭐 마이너스 10%, 8% 이렇게 급락한 종목들도 많은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수두룩한데 에스테파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대차 상환까지 지금 들어온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대차 상환이 좀 한 만주 가까이 들어오게 되면서 종가에는 뭐 양봉 포지션으로 마감한 그런 모습들, 그리고 주요 이평선이라고 할 수 있는 121선 지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는 이유들 뭡니까? 재료와 실적적인 부분들이 되겠죠. 실적 같은 경우에도 저는 사실 단기성 아니면은 흑자 기업을 잘 안 보는 투자자입니다. 적자였다가 흑자로 돌아서는 기업들을 상당히 좀 중요시하게 생각을 좀 하고 보고 있는데, 그 적자가 흑자로 돌아서고 흑자 연속으로 나와서 업황이 좋아지고 실적 개선이 큰 폭으로 증가가 된다면 그 회사의 주가는 상승으로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에스테파마
내년 초까지는 지속적인 임상에 대한 결과, 실적들 좋아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급락장 속에서도 기타 제약바이오 섹터들 중에서는 선방한 어떤 그런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한미 약품 같은 경우 6% 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에서 좀 알 수 있듯이 재료가 있는 종목군들은 지수가 하락을 하더라도 그런 가치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자, 그 중심에는 항시 재료가 있어야 된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번 주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한 주가 되겠습니다. 대외적인 이슈도 이슈지만은 특히나 코스닥 시장 최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주가의 급락적인 부분들이 상위로 랭킹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장 급락을 하게 되더라도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강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유 종목에 대한 평균 단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셔서 최소한의 손실, 최소한의 리스크로 이번 시장 반드시 이겨내셔야 한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 이번 한 주도 파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스타트업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북 리스크가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매수 관점으로 조금은 접근을 해보시면서요. 그래도 9월 초까지 그래도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은 이 690포인트까지 일단 반등을 예측을 해주셨는데요. 신규 종목보다는 보수적으로 가져가시고 보유 종목 관리에 신경 써주길 바랍니다. 또 말씀드린 에스테파마와 한미약품은 이 와중에 선방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무래도 재료와 실적이 좋은 종목들 계속 집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토코 멘토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렇게 힘든 한 주를 마치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는 월요일이죠. 출발 증시와이드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